네, 안녕하세요. FC 팬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일본 대표팀의 엔도, 쿠보, 미나미노, 핵심 선수들 부상에도 전력에 큰 타격이 없는 이유에 대해 토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 일본의 부상 선수들을 체크하면 수비수의 토미야스 이타쿠라코, 미드필더 공격수의 엔도, 미나미노, 쿠보. 대충 봐도 이 정도입니다. 가만 보면 선수 한 명 한 명이 다 일본 대표팀의 절대적인 선수다 보니 일본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원정 첫 8강을 노리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은 북중미 월드컵까지 2개월 하고도 살짝 남아서 부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지만 부상 정도가 토미야스는 햄스트링, 엔도는 발목인대 손상으로 시즌 아웃, 미나미노는 십자인대 파열, 쿠보는 햄스트링. 부상 부위도 정말 다양한데 공통점이 가벼운 부상이 아니라는 거죠. 모리야스 감독이 골머리를 좀 앓을 것 같은데 그나마 좋은 부분이 토미야스는 부상에서 회복해서 경기를 복귀했는데 부상이 많았던 선수여서 복귀를 해도 걸리적거릴 것 같아요. 진짜 유리몬 그 자체입니다. 또 이타쿠라코 선수도 부상에서 회복해서 복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일본의 부상 선수들을 싹 보니까 대한민국도 부상 문제가 만만치 않던데 지금 안 그래도 경기력도 그렇고 아로소 코치 사태로 대표팀 분위기도 안 좋을 것 같은데 핵심 선수들까지 부상당하면 그나마 좋다고 평가받는 멤버마저 잃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핵심 선수들 부상인데도 왜 전력에 큰 타격이 없냐? 우선 첫 번째로 미친 조직력입니다. 일본 축구를 보면 하고자 하는 축구 색깔이 뚜렷한 것도 있지만 조직력을 보면 어디 산속 깊은 곳으로 가서 한 10년을 훈련하고 온 팀처럼 선수들 한 명 한 명 호흡이 미쳤습니다. 특히 잉글랜드와 일본의 경기를 보시면 일본 조직력이 그냥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일본 축구의 조직력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일본이 독일 축구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자국 환경에 맞게 도입하면서 오래전부터 빌드업 축구를 해왔어요. 그러면 빌드업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발밑이 좋아야 하니까 유소년 코치들이 기본기를 엄청나게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손흥정 감독님이 손흥민 선수한테 기본기 가르친 거 너무나 유명하죠. 근데 일본의 이누이 다카시가 우회전 리프팅 하면서 헤드업, 주변 살피는 거 보고 일본은 그 기본기라는 걸 엄청 세밀하게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무회전 리프팅 하면서 헤드업하는 거 감각이 엄청 좋아야 합니다. 근데 일본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기본기 훈련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볼 다루는 감각, 기술 자체는 엄청 좋을 거고 여기에 독일 축구까지 더해버리니까 일본 특유의 그 스시타카라는 조직력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로파 선수들이 몇 명인데입니다. 일본 대표팀을 보면 대한민국처럼 S급 선수들은 없지만 A급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심지어 벤치 선수들도 되게 좋기 때문에 지고 있다 아님 결승골이 필요하다 등등 여러 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뛰어도 퍼포먼스가 비슷하니까 경기 중에 과감하게 전술의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로테이션을 돌릴 때도 전력에 큰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전설의 1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대표팀 1군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일본 대표팀 감독이 명단 발표를 하면 그 명단이 일본 대표팀 1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대표팀 1군 얘기가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게 일본의 유로파 숫자가 118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200명 넘을 것 같고 이 200명 중에서 잘한다 해도 대표팀에 안 뽑히는 선수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일본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 오 이게 1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를 겁니다. 근데 제가 일본 대표팀 명단을 보니까 되게 특이했던 게 일본은 미드필더랑 공격수를 같이 묶어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선에 좋은 선수가 많다 못해 차고 넘치고 확실히 의지할 만한 9번 공격수가 없어서 그냥 미드필더랑 공격수를 묶어서 명단을 발표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유로파 숫자가 적은 일본에 비하면 적긴 한데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유로파 숫자도 적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본 축구 레전드인 나카자와 유지가 현재 일본 대표팀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혼자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슈퍼스타 선수가 있어야 한다. 팀플레이만으로는 월드컵 우승을 하는 건 어렵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솔직히 지금 일본이 정말 잘하는데 뭐 스타 선수가 있으면 답답한 상황에서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일본이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스타 선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본이 2050년 월드컵에서 우승할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때 되면 일본에 스타 선수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리야스는 명장데스입니다. 제가 현재 일본 대표팀의 감독인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선수 시절에 어땠는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일본에서 도하의 비극이라고 하는 1994년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 이라크전에서 2대2 무승부로 미국 월드컵 진출 실패했을 때 모리야스 감독이 상대 크로스를 막지 못해서 헤딩골을 먹은 장면 딱 하나 있고 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도 당시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까지 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하필 선수 시절 남은 영상이 실수한 장면이에요. 하지만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의 선수 시절은 둘째치고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감독 커리어인데 모리야스 감독이 일본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다 한 번씩 했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의 축구 시스템이 어떤지, 어떤 선수가 좋은지 누구보다 잘 알겠죠. 현재 일본 대표팀을 보면 쿠보, 도안리츠, 토미야스, 마에다 다이젠, 이타쿠라코, 우에다 아야세, 다나카 아오 8명의 선수가 모리야스 감독과 함께 도쿄올림픽을 함께 했던 선수들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 일본 선수들이랑 모리야스 감독이랑 같이 성장한 거예요. 이에 일본 축구협회도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모리야스 감독과 재계약을 하면서 일본 축구 최초로 월드컵 이후 재계약에 성공한 감독이 됐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벤투 감독을 다시 선임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립습니다 벤버지. 어쨌든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 죽음의 조인데 월드컵 평가전에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와 했던 경기를 보면 개인적으로 일본은 아무리 못해도 8강은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만약에 8강에 못 갔다 해도 다크호스로 강팀 한둘 이상은 두들겨 패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저는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축구 주제를 팬심으로서 재미있는 분석과 토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